내가 평생 모아 사준 집 앞에서 나는 하룻밤 머물 곳도 없는 남이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의 국화꽃 향이 아직 코끝에 남아있던 그날 밤. 이도윤 76세.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며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함께한 아내를 땅에 묻고 온 지 겨우 3시간. 그의 손가락은 떨리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딸과 같았던 며느리가 살고 있는 이 집. 15년 전 전세 자금 5억을 대주며 우리 가족이다라고 했던 그 집. 지금은 시가 12억이 넘는 강남 아파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의 마음 한구석에는 당연히 받아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장례를 치르느라 지친 몸과 마음으로 오늘 하루만이라도 아들 내외와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딩동. 몇 초 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윤소라가 잠옷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42세, 프리랜서 트레이더로 일하는 그녀의 표정이 평상시보다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도윤은 캐리어를 살짝 들어 보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받은 조화들과 아내의 유품 몇 점이 들어있는 작은 가방이었습니다. 소라야, 오늘 밤 하루만. 집이 너무 적막해서 말이다. 그 순간 소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뒤에서 성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아버님이세요. 성재가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45세, 대기업 엔지니어인 아들. 그는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바닥만 내려다봤습니다. 어깨가 움츠러든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집에 가신다고 하셔서. 도윤은 아들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성재야, 하룻밤만 재워달라. 아무 곳이나 상관없다. 하지만 소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오늘 밤은 좀. 저희가 생활 패턴이 있어서요. 내일 아침 일찍 헬스장도 가야 하고. 도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생활 패턴? 헬스장?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몇 시간도 안 된 상황에서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작은 방 바닥이라도 깔면 되는데. 아버님도 집이 있잖아요. 왕복하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성재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바닥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한마디도 하지 않는 아들. 30년 전 등록금을 대주며 공부 열심히 해라고 했던 그 아이가 지금은 아버지 앞에서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찬 바람이 현관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11월의 밤 공기가 도윤의 얇은 재킷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캐리어 손잡이를 더 꽉 움켜잡았습니다. 그럼 내일 전화하마. 네, 아버님. 안전하게 들어가세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딸칵. 그 작은 소리가 도윤에게는 마치 쇠망치로 가슴을 내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에 혼자 남겨진 도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파트 계약서에는 분명히 자신의 이름도 연대 보증인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전세자금 5억 중 3억을 자신이 대출받아 준 것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이 집에서 하룻밤조차 머물 수 없는 남이 되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사준 집 현관 앞에서 나는 손님도 되지 못했구나. 그날 밤 도윤은 대구로 돌아가는 KTX 마지막 차에 몸을 맡겼습니다. 빈 좌석들 사이에서 그는 아내가 남긴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성재한테 잘 부탁한다고 해라. 하지만 지금 그 성재는 아버지에게 잠자리 하나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기차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도윤은 가방 속 서류들을 떠올렸습니다. 상가 증여계약서, 부양 의무가 명시된 공증서류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서류들이 훗날 자신을 구원할 무기가 될 줄은. KTX 안에서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30년 전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대구 중앙로에 있던 자신의 사진관. 노을사진관이라는 간판 아래에서 보낸 그 시간들. 1990년대 초반.
디지털이란 말이 아직 낯설던 시절이었습니다. 도윤의 손은 매일 새벽 5시부터 움직였습니다. 암실에서 필름을 현상하고 인화지를 정리하고 카메라 렌즈를 닦았습니다. 정오가 되면 학생들이 증명사진을 찍으러 몰려왔고 오후에는 가족사진 예약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폐점은 늘 밤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그 시절 도윤의 하루 수입은 평균 15만 원 정도였습니다. 한 달이면 400만 원 남짓. 거기서 임대료 80만 원을 빼고 필름과 인화지 재료비 100만 원을 빼면 남는 것은 220만 원. 그것으로 세 식구가 살았습니다. 아내는 사진관 옆 작은 부엌에서 김밥을 말아 점심을 해결했고 도윤은 담배도 끊었습니다. 그런 생활이 1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아들 성재를 대학에 보내는 것. 성재는 고등학교 때부터 수학을 잘했습니다. 전국 모의고사에서 상위 1% 안에 들었고 선생님들은 서울대 공대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1997년 11월 성재가 서울 소재 명문대 기계공학과에 합격했습니다. 도윤과 아내는 사진관 문을 닫고 밤새 축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등록금 1학기에 250만 원, 4년이면 2천만 원. 서울 전세 보증금까지 생각하면 최소 5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사진관 건물 1층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 상가는 도윤이 20년 전 3천만 원에 매입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시세로는 약 1억 8천만 원. 월세로 받는 임대료가 280만 원이었습니다. 이것이 도윤 부부의 노후 자금이자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은행 대출 한도는 9천만 원이었습니다. 이자율은 연 8%. 도윤은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하지만 주저함 없이 성재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성재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처음 2년은 기숙사에서 지냈고 3학년 때부터는 도윤이 마련해준 전세집에서 살았습니다. 전세 보증금 3천만 원. 도윤은 상가 임대료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생활비, 책값, 교통비. 성재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넉넉하게 보냈습니다. 2003년 성재가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연봉 3천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도윤은 안심했습니다. 이제 아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데 2년 후 성재가 결혼하겠다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래? 어떤 여자애냐? 회사 선배 소개로 만났어요. 트레이더로 일하고 있고 똑똑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2005년 봄 도윤은 서울로 올라가 며느리 윤소라를 처음 만났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또박또박 말을 잘하고 예의도 바랐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소라는 실용적인 면을 강조했습니다. 아버님, 저희는 작은 결혼식으로 하고 싶어요. 그 돈으로 전세 보증금을 보태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속 있는 며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은 양가 친지 10명만 모아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하지만 전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성재 부부가 원하는 집은 서울 강남 지역이었고 전세 보증금만 5억이 필요했습니다. 도윤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상가를 팔까? 아니면 대출을 더 받을까? 그때 소라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아버님, 나중에 모시고 살 테니까 상가를 저희 명의로 증여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럼 대출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도윤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성재가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어차피 제가 물려받을 거잖아요. 지금 증여하시면 세금도 덜 내고요. 그리고 저희가 부모님 모시고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 3월 도윤은 상가 지분 51%를 아들에게 증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부양 의무를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공증인 사무실에서 도윤은 계약서 조항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증여자가 노안 또는 질병으로 부양이 필요할 경우
수증자는 직접 부양하거나 적절한 거주 및 의료 지원을 제공할 의무를 진다. 성재야, 이 약속만은 꼭 지켜야 한다. 네, 아버지. 당연하죠. 나중에 꼭 모시고 살게요. 계약서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그날의 약속. 늙으면 함께 산다. 도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상가 증여 후 성재 부부는 은행 대출을 받아 강남 아파트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보증금 5억. 도윤이 보증을 서주었고 상가 임대료 280만 원은 매달 성재 계좌로 자동 이체되었습니다. 성재 부부는 그 돈으로 대출 이자를 갚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재는 승진을 거듭했고 연봉은 8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소라도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냈습니다. 2015년 그들은 전세를 매매로 전환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12억까지 올랐고 대출을 받아 자가로 만들었습니다. 도윤은 대구 상가 2층 작은 방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필름 사진관은 이미 디지털 시대에 밀려 문을 닫았지만 1층 상가 임대료만으로도 노부부는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아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몰랐습니다. 약속이란 것이 얼마나 쉽게 잊히는지,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지. 2024년 3월, 도윤의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췌장암 말기 진단. 의사는 6개월에서 1년이라고 했습니다. 도윤은 그날 밤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재야, 엄마가 큰 병에 걸렸다. 네? 어머니가요? 어떤 병인데요? 췌장암이란다. 말기래.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 초 후 성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아버지.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하지만 그 주말 성재는 오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저녁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갑자기 해외 출장이 잡혀서 이번 주는 어렵습니다. 다음 주에 꼭 갈게요. 도윤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병원 침대 옆 접이식 의자에 앉아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 주도 성재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분기 평가 준비 때문에라는 이유였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소라가 몸이 안 좋아서였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간병인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사회복지사의 소개로 박간병을 만났습니다. 58세, 경력 15년차 베테랑 간병인. 첫 만남에서 박간병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호자님, 가족분들은 얼마나 자주 오실 수 있으세요? 아들이 서울에 있어서 자주는 어렵습니다. 그럼 24시간 케어가 필요하시겠네요. 야간도 제가 맡을게요. 일당은 15만 원. 한 달이면 450만 원. 상가 임대료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3월이 지나고 4월이 왔습니다. 성재는 딱 한 번 병원에 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에 도착해서 3시 10분에 떠났습니다. 꼭 10분. 어머니의 손을 잡은 시간은 채 2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손목시계를 보며 그 시간을 기억했습니다. 사진가의 습관이었습니다. 모든 순간을 기록하는 것. 네, 어머니, 제가 다음에 더 오래 있을게요. 오늘은 회의가 있어서.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할 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성재는 복도에서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간병비는 제 계좌로 청구하세요. 제가 송금할게요.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도윤이 청구서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느리 소라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님, 간병인은 유료로 쓰세요. 저희도 대출 이자랑 애들 학원비 때문에 빠듯합니다. 애들? 성재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도윤은 그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편의점에 가서 그것을 컬러로 프린트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달력 뒤에 테이프로 붙였습니다. 5월이 되었습니다. 아내의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통증이 심해져서 모르핀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매일 병원에 머물렀습니다. 상가 2층 방은 먼지가 쌓여갔습니다. 세수할 시간도 밥 먹을 시간도 아까웠습니다. 박간병이 도윤을 걱정했습니다. 보호자님 이러시면 안 돼요. 건강 챙기셔야죠. 괜찮습니다. 제 아내가 더 힘들어요. 그래도 아드님이나 며느님은 안 오시나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5월 말, 성재가 두 번째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소라와 함께였습니다. 일요일 오전 11시. 그들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소라는 마스크를 2장 겹쳐 쓰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아내는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소라는 병실 한 구석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성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많이 힘드시죠? 3분이 지났습니다. 소라가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소라가 성재의 팔을 슬쩍 건드렸습니다. 7분. 그들은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소라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병원 냄새에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오래 있으면 두통이.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 말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박간병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님, 며느님이 병원 냄새 알레르기라고 하셨는데 마스크 사이로 향수 냄새가 많이 났어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날짜를 수첩에 적었습니다. 5월 26일. 방문 시간 7분. 6월, 7월, 8월. 성재는 딱 한 번 더 왔습니다. 7월 12일 토요일.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방문 시간 10분. 그는 어머니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번 분기 평가 때문에 다음에 더 자주 올게요. 그것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성재가 보낸 문자 메시지들. 이번 주도 힘들어요. 출장이 잡혔습니다. 소라가 몸이 안 좋아서요. 하나하나 캡처해서 프린트했습니다. 달력 뒤가 종이로 가득 찼습니다. 박간병은 8개월 동안 거의 매일 밤을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야간 근무를 혼자 감당했습니다. 도윤이 간병비를 현금으로 건넬 때마다 박간병은 말했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은 매일 저녁 같은 말씀을 하세요. 아들 저녁에 오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바쁜가 봅니다. 서울이 멀어서. 서울이 문제가 아니에요, 보호자님. 마음이 멀면 아무리 가까워도 안 와요. 10월 말. 아내가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도윤은 혼자서 임종을 지켰습니다. 새벽 3시 42분. 박간병이 옆에서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재야, 엄마가 갔다. 네? 지금요? 제가 바로 내려갈게요. 성재가 장례식장에 도착한 것은 오후 2시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0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소라는 장례식 마지막 날에만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물록을 보니 성재 부부 이름 옆 칸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8개월 투병 기간 동안 병문안 횟수 3번, 총 체류 시간 27분. 도윤은 그 조물록도 사진으로 찍어 저장했습니다. 부양은 엿새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리는 6달이 아니었습니다. 6달보다 훨씬 더 멀었습니다. 마음의 거리는 측정할 수 없을 만큼.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대구 상가 2층 방에서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흔적들, 낡은 옷까지 손때 묻은 식기, 결혼 앨범, 손편지들, 모든 것이 그녀의 체온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유품 중 가장 소중한 것들만 골라 상자 2개에 담았습니다. 하나는 아내가 평생 모은 비녀와 놀이개, 어머니에게 물려받았다던 은비녀도 들어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손자를 위해 아내가 손수 뜬 털실 조끼와 모자. 성재 부부에게는 아직 자녀가 없었지만
아내는 언젠가 손주를 안을 날을 꿈꾸며 바느질을 했었습니다. 도윤은 그 상자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걸 아들에게 전해줘야겠다. 며느리에게도 어머니의 유품을 나눠줘야겠다. 그것이 도리였습니다. 11월 9일 토요일, 도윤은 새벽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2개의 상자를 챙겨서 오전 10시 강남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초인종을 눌렀을 때의 기억이 너무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현관 앞에 서서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하지만 이건 아내의 유품입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30초 정도 지났을까? 인터폰으로 소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나다, 소라야. 어머니 유품 좀 전하려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소라는 운동복 차림이었습니다. 머리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오신다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미안하다. 갑자기 올라와서 이것 좀 전하려고. 도윤은 상자 2개를 들어 보였습니다. 소라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아버님, 미리 연락하셨어야죠. 저 지금 헬스장 새벽 클래스 다녀온 참이에요. 샤워도 안 했고. 금방 갈 테니 이것만 놓고 가마. 도윤이 현관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소라가 문을 반쯤 막아섰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좀 집이 너무 어질러져 있어서요. 다음에 오시면 안 될까요? 도윤은 소라 너머로 거실을 힐끗 봤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거실. 어질러진 곳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테리어 잡지에 나올 법한 깔끔한 모습이었습니다. 성재는 집에 있냐? 오빠는 골프 나갔어요. 오늘 회사 행사라서. 그럼 이것만 현관에 두고 가도 되겠냐? 소라가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럼 현관에만 놓고 가세요. 도윤은 상자를 현관 신발장 옆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소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소라야, 작은 상자는 내 것이다. 어머니가 내 시어머니로서 남기신 유품이야. 소라 잘 간직할게요. 하지만 소라의 눈은 상자가 아니라 벽시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가달라는 무언의 압력이었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현관을 나서려는데 소라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집도 있으시잖아요. 거기서 편히 지내세요. 왕복하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그 말이 도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지난번에도 들었던 그 말. 집도 있으시잖아요. 마치 이 집은 당신 집이 아니라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소라를 바라봤습니다. 소라야, 이 집 전세금 5억 중에 3억이 내 돈이었다. 그거 기억하냐? 소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이 집 문턱도 넘지 못하는구나. 아버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희도 생활 패턴이 있고. 생활 패턴?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생 감정을 억눌러 온 사람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 시어머니가 8개월 동안 병원에 누워 계셨을 때 너는 3번 왔다. 3번. 그것도 합쳐서 30분도 안 돼. 소라가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생활 패턴 때문에 병문 안도 못 간다며? 병원 냄새 알레르기라며? 근데 그날 내 향수 냄새는 병실 전체에 퍼졌더라. 아버님, 저도 나름대로 힘들었어요. 일도 바쁘고. 일이 바쁘면 어머니 임종도 못 지키냐? 장례식 마지막 날에야 얼굴 비추는 게 며느리 도리냐? 소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자세를 바로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저희 생활이 있어요. 아버님 집도 있고 상가 임대료도 나오잖아요. 저희한테만 의지하시면 안 돼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도윤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상가 임대료? 그 상가가 누구 돈으로 산 건지 알기나 하냐? 그건 증여받은 거잖아요.
증여는 조건부였다. 부양을 전제로 한 증여였어. 공증까지 받았다. 소라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도윤은 계속했습니다. 부양부담부 증여계약. 그 서류 집에 있지? 한번 꺼내서 읽어봐라. 거기 뭐라고 적혀 있는지.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성재가 나타났습니다. 골프백을 메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언제 오셨어요? 도윤은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깨끗한 골프복 차림의 아들. 어머니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아들이 골프를 치고 돌아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성재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냐? 네? 무슨? 내 어머니 49제 전날이다. 성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49제도 챙기지 않는 자식이 골프나 치러 다니는구나. 아버지 회사 행사였어요. 안 가면. 됐다. 도윤은 손을 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가면서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상자 2개를 놓고 가려 했는데 나는 내 자존심까지 현관에 두고 가는구나.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거울에 비친 도윤의 얼굴은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76세 노인의 얼굴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구걸하지 않겠다고, 더 이상 문전박대 당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빼앗긴 것을 되찾겠다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자들에게서. 대구로 돌아온 도윤은 상가 2층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내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내가 너무 순진했어. 40년 넘게 사진관을 운영하며 도윤이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 렌즈가 포착한 순간은 변명할 수 없는 진실이라는 것, 그리고 기록된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도윤은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깊숙한 곳에서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2007년 3월에 작성된 증여계약서. 10년 넘게 봉인되어 있던 그 서류를 펼쳤습니다. 부양부담부 증여계약서. 도윤은 형광펜을 꺼내 핵심 조항에 줄을 그었습니다. 증여자가 노안 또는 질병으로 부양이 필요할 경우 수증자는 직접 부양하거나 적절한 거주 및 의료 지원을 제공할 의무를 진다. 그 옆에는 공증인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사진가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도윤은 오래된 필름 카메라를 꺼내 계약서를 한 장 한 장 촬영했습니다. 디지털로도 스캔했습니다. 그리고 복사본을 3부 더 만들었습니다. 증거는 여러 곳에 보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병원 기록이었습니다. 도윤은 대구 중앙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원무과 직원에게 요청했습니다. 제 아내 입원 기록과 면회 기록을 좀 떼고 싶습니다. 면회 기록도요? 보통은 진료 기록만 떼시는데? 법적으로 필요한 일이 있어서 그럽니다. 일주일 후 도윤은 두툼한 서류 봉투를 받았습니다. 2024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치 기록, 입원 일지, 진료 내역, 그리고 면회자 출입 기록. 도윤은 형광펜으로 면회자 명단을 표시했습니다. 3월 23일 마이너스 이성재 1500-1510, 5월 26일 마이너스 이성재 윤소라 1100-1107, 7월 12일 마이너스 이성재 1400-1410, 3번, 총 27분, 8개월 동안 고작 3번, 27분. 그 숫자가 도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퍼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증거였습니다. 도윤은 간병인 박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박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시면 제가 한번 뵙고 싶습니다. 네, 보호자님. 무슨 일이신가요? 법적인 문제로 증언을 부탁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틀 후 도윤과 박 간병은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도윤은 노트북을 꺼내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박 선생님, 제 아내를 간병하신 기간이 정확히 얼마였습니까?
3월 15일부터 10월 28일까지요. 227일이었어요. 그 기간 동안 야간 근무는 며칠이나 하셨습니까? 거의 매일이요. 제가 일지를 써뒀는데 박간병은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매일매일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 상태, 투약 시간, 그리고 특이사항들. 보세요, 여기. 환자분이 매일 저녁 7시쯤 되면 꼭 물어보셨어요. 아들 저녁에 오나? 제가 매번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도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박간병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보호자님, 제가 15년 넘게 간병 일을 했지만 가족이 이렇게 안 오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특히 며느님. 병실에 오셔도 환자 가까이 오지도 않고. 그 내용도 수첩에 적으셨습니까? 네, 5월 26일 기록에 며느리 방문, 마스크 2장 착용, 병실 입구에만 서 있음, 7분 후 퇴실 이렇게 적어뒀어요. 도윤은 박간병에게 부탁했습니다. 혹시 법정에서 증언이 필요하면 도와줄 수 있겠느냐고. 박간병은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환자분을 위해서라도 제가 본 걸 다 말씀드릴게요. 도윤은 간병비 송금 내역도 정리했습니다. 은행에서 8개월치 거래 명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매달 450만 원씩 총 3,600만 원. 모두 도윤 본인이 지불한 금액이었습니다. 성재나 소라에게서 온 돈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은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꺼내 성재와 소라가 보낸 모든 메시지를 캡처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도 힘들어요. 간병인은 유료로 쓰세요. 소라가 몸이 안 좋아서요. 분기 평가 때문에 못 갈 것 같아요. 하나하나 프린트해서 날짜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거절의 기록들, 회피의 흔적들, 도윤은 성재 부부의 카드 사용 내역도 조회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불가능했지만 성재가 예전에 가족 카드를 만들 때 도윤을 푸카드 명의자로 등록해둔 것이 있었습니다. 그 계정으로 로그인하니 사용 내역이 보였습니다. 4월 12일 마이너스 강남 골프장 38만 원. 5월 5일 마이너스 제주도 리조트 127만 원. 6월 30일 마이너스 청담동 레스토랑 45만 원. 8월 15일 마이너스 부산 호텔 89만 원. 아내가 병원에서 고통받던 바로 그 날짜들. 성재 부부는 골프를 치고 여행을 다니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내역을 엑셀로 정리하며 병원 호출 기록과 대조했습니다. 8월 15일 오후 9시 47분. 병원에서 도윤에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보호자 호출. 그런데 같은 시각 성재 부부는 부산 해운대 호텔 바에서 칵테일 값을 결제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파트 관리소도 찾아갔습니다. 관리소장 정재섭을 만났습니다. 정 소장님, 제가 부탁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우리 아들 집 출입 기록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지난 6개월치만요. 정재섭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건 개인정보라서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법적 분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CCTV 기록도 필요할 수 있고요. 정재섭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비공식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아파트는 출입 시 차량 번호가 자동으로 기록돼요. 그럼 야간에 차가 들어온 기록이 있습니까? 확인해 보니까 지난 6개월간 평일 야간 출입이 거의 없었습니다. 주말에도 대부분 낮에만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시더라고요. 혹시 그 기록을 서면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정식 요청서를 내시면 발급해 드릴 수 있어요. 도윤은 요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일주일 후 6개월치 차량 출입 기록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성재 부부가 얼마나 자주 집을 비웠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소라가 9월에 도윤에게 보낸 링크. 실버타운 브로셔였습니다. 아버님, 여기 괜찮은 실버타운이 있던데 한번 보세요. 요즘은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하대요. 도윤은 그 메시지를 캡처했습니다.
아내가 투병 중일 때 보낸 메시지.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시는 대신 시아버지를 실버타운에 보내려 했던 며느리의 속내가 드러나는 증거였습니다. 도윤은 마지막으로 장례식 조문록을 꺼냈습니다. 200명 넘는 조문객 명단. 하지만 가족란에는 이름이 거의 없었습니다. 성재와 소라 2명뿐. 친척들도 손자들도 없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손자가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정리하는데 3주가 걸렸습니다. 도윤은 두꺼운 파일 3권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계약서와 법적 서류, 하나는 병원 기록과 증인 자료, 마지막 하나는 금융 기록과 메시지 캡처. 책상 앞에 앉아 그 파일들을 바라보며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카메라는 거짓말을 못한다. 기록도 마찬가지다. 40년 넘게 사진관을 운영하며 배운 진리였습니다. 찍힌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기록된 것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이제 도윤의 손에는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쌓여 있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명확했습니다. 법정에 서는 것, 빼앗긴 것을 되찾는 것, 약속을 저버린 자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12월이 되었습니다. 대구에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도윤은 상가 2층 방에서 증거 파일들을 정리하며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저 성재예요. 무슨 일이냐? 아버지, 상가 임대차 계약이 내년 2월에 만료되는데요. 임차인이 재계약을 원한대요. 그래? 그럼 재계약하면 되지. 그게 소라가 이번에 계약을 자기 명의로 바꾸고 싶대요. 세금 문제도 있고.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계약을 소라 명의로. 상가 지분의 49%는 아직 도윤 명의였습니다. 51%만 성재에게 증여한 상태. 그런데 계약을 며느리 명의로 바꾼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성재야, 그게 무슨 소리냐? 상가는 내 명의고 나는 공동 소유자인데 왜 소라 명의로 계약을? 아버지, 요즘은 부부 공동 명의가 세금 혜택이 있대요. 소라가 프리랜서니까. 그럼 나한테 먼저 물어봤어야 하는 거 아니냐?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소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스피커폰으로 바뀐 모양이었습니다. 아버님, 어차피 나중에 다 저희 거잖아요. 지금 명의를 정리하는 게 세금도 덜 내고 좋아요. 다 너희 거? 그건 내가 죽고 나서 할 이야기 아니냐? 아버님, 그런 뜻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리를 좀 하자는 거예요. 도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법적으로 정리? 며느리 명의로? 이건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성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상가 관련 서류 좀 보내다오. 확인하고 싶은 게 있다. 하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사흘이 지나도 답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도윤은 직접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평일 낮, 성재는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아파트 관리소에 들러 정재섭 소장을 만났습니다. 정 소장님, 저번에 부탁드렸던 CCTV 자료 준비되었습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님, 요즘 그 집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드나들던데요. 이상한 사람들? 네, 정장 입은 사람들이요. 변호사 같아 보이던데. 어제도 2시간 정도 있다가 갔어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변호사? 성재 부부가 변호사를 만나고 있다고? 무엇 때문에? 도윤은 집으로 가지 않고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재야, 나 서울 왔다. 저녁에 만나자. 네? 아버지가요? 언제 오셨어요? 오늘 왔다. 상가 얘기 좀 해야겠다. 아, 오늘은 좀 야근이 있어서요. 그럼 소라라도 만나자. 소라도 오늘 약속이 있대요. 내일은 어떠세요? 도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또 피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하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성재가 예전에 가족 이메일 계정을 하나 만들었던 것이 비밀번호도 간단했습니다. 성재 생일. 로그인을 시도했습니다.
놀랍게도 비밀번호가 그대로였습니다. 이메일함이 열렸습니다. 최근 메일들을 확인하던 도윤의 눈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발신자 법무법인 정도. 제목 레이 부동산 증여 및 위임장 관련 자문. 도윤은 손을 떨며 메일을 열었습니다. 내용을 읽어 내려가던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소라님. 말씀하신 상가명의 변경건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현재 공동 소유 상태에서 전체 명의를 이전받으시려면 증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혹은 위임장을 통한 대리 계약도 가능하나 이는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첨부 파일의 위임장 양식을 참고하시되 신중한 접근을 권해드립니다. 도윤은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파일명은 FINALV3 DOCX였습니다. 위임장 양식이었습니다. 양식 상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위임인 이도윤은 수임인 윤소라에게 다음 사항을 위임한다. 1. 대구시 중구 소재 상가 건물의 임대차 계약 체결 및 갱신에 관한 모든 권한.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약명의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상가에 대한 모든 권한을 며느리에게 넘기겠다는 위임장이었습니다. 그것도 도윤 몰래 법무법인까지 동원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윤은 메일함을 더 뒤졌습니다. 지난달 메일들, 그리고 또 다른 메일을 발견했습니다. 발신자 소라, 수신자 성재, 제목 아버님 설득 방법. 오빠, 변호사가 그러는데 아버님이 직접 동의하시는 게 제일 깔끔하대. 건강 문제 핑계대고 관리가 힘드시니까 우리가 대신하겠다고 하면 어떨까? 아니면 용돈 좀 올려드린다고 하던가. 도윤은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화면을 내리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모든 메일을 스크린샷으로 캡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빠짐없이. 캡처를 마친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페를 나와 근처 공증인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공증인을 만나 말했습니다. 위임 불가 확인서를 작성하고 싶습니다. 위임 불가 확인서요? 네. 제 재산에 대해 그 누구에게도 이임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요. 30분 후 도윤은 공증된 확인서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본인 이도윤은 본인 소유의 모든 부동산에 대해 타인에게 권한을 이임하지 않으며 본인의 직접적인 동의 없이 진행되는 일체의 법률행위를 인정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도윤은 그 확인서를 등기 우편으로 성재와 소라에게 각각 발송했습니다. 내용 증명으로. 그리고 법무법인 정도에도 한부를 보냈습니다. 이틀 후 소라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짓이라니? 위임 불가 확인서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잘못? 내 몰래 위임장 만들어서 내 재산을 빼앗으려던 게 잘못이 아니냐? 소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누가 빼앗는다고 했어요? 관리를 편하게 하려고 한 거잖아요. 관리?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무슨 관리냐? 이건 명백한 횡령 시도다. 아버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나요? 저희를 도둑 취급하시는 거예요? 도윤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소라야, 계약이란 게 있다. 2007년에 내 남편한테 상가를 증여할 때 부양을 전제로 한 계약이었어. 공증까지 받았지. 그건 그 계약을 너희가 먼저 깨뜨렸다. 8개월 동안 3번 병문안. 장례식에도 제대로 안 나타나고 내가 너희 집 문 앞에서 쫓겨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내 재산까지 빼앗으려 하느냐? 아버님, 저희도 저희 생활이 합의는 살아있다. 의무도 살아있어. 너희가 의무를 저버렸으니 이제 나도 내 권리를 찾겠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곧 눈이 올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법을 들고 나왔으니 이제는 정면으로 맞서야 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가방에 모든 증거 파일을 넣었습니다. 계약서, 병원 기록,
금융 내역, 문자 캡처, 이메일 스크린샷,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부양부담부 증여계약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76세 노인과 40대 부부 사이의 약속과 배신을 둘러싼 법정 전쟁이 2025년 1월 도윤은 대구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사건명 부양부담부 증여 해제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취지 상가 지분 복귀, 임대료 정산 반환, 아파트 인도. 변호사는 처음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70대 노인이 대기업 다니는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건다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도윤이 준비한 증거들을 보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도윤님, 이 정도 증거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특히 부양부담부 증여계약서가 공증까지 되어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소장이 접수되고 일주일 후 성재에게 법원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그날 밤 성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세요? 저를 법정에 세우시겠다고요? 내가 먼저 약속을 깼다. 아버지, 우리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가족인데. 가족이면 하룻밤도 못 재워주냐? 가족이면 어머니 임종도 지키지 않냐? 전화기 너머로 침묵만 흘렀습니다. 첫 번째 변론 기일 2월 14일 도윤은 검은색 양복을 차려입고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건너편에는 성재와 소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도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였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중년의 여성 판사였습니다. 서류를 검토하던 재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원고 측 주장을 요약하면 부양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하겠다는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2007년 체결된 증여계약서에는 명확히 부양 의무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이는 공증을 받은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입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부양이라는 것은 법적 개념이 아니라 도덕적 영역입니다. 피고는 나름대로 부모님을 챙겼고 간병비도 지원하려 했습니다.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도윤의 변호사는 두꺼운 파일을 꺼내 제출했습니다. 첫 번째는 부양부담부 증여계약서. 재판장이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증여계약서 제5조를 보니 증여자가 노안 또는 질병으로 부양이 필요할 경우 수증자는 직접 부양하거나 적절한 거주 및 의료 지원을 제공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군요. 네. 이는 단순한 도덕적 약속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 조항입니다. 두 번째 증거. 병원 출입 및 면회 기록. 재판장이 서류를 넘기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피고는 8개월 투병 기간 동안 총 3회 방문했고 체류 시간은 합계 27분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고, 이 기록이 사실입니까? 성재가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판장님, 저도 회사 일이 바빠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이 3회 27분입니까? 성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소라가 옆에서 뭐라고 속삭였지만 재판장이 제지했습니다. 피고, 윤소라 씨는 환자의 며느리로서 몇 차례 방문하셨습니까? 저는 2번 정도. 기록상으로는 1회입니다. 5월 26일 7분 체류. 소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세 번째 증거. 간병비 송금 내역. 도윤의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8개월간 간병비 총 3,600만 원이 지출되었으나 이는 전액 원고가 부담했습니다. 피고 측에서 지원한 금액은 0원입니다. 저희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출 이자와 생활비로.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네 번째 증거. 카드 사용 내역. 대형 스크린에 엑셀표가 띄워졌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성재 부부의 지출 내역. 골프장, 리조트, 고급 레스토랑, 호텔. 환자가 투병 중이던 바로 그 기간 피고들은 총 847만 원을 여가 활동에 지출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8월 15일 부산 해운대 호텔에서 89만 원 결제. 같은 날 오후 9시 47분 병원에서 환자 상태 악화로 보호자 호출 기록이 있습니다.
피고, 이날 어디에 계셨습니까? 성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부산에 있었습니다. 환자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도 병원에 가지 않으셨습니까? 다음날 가려고 했습니다. 다음 날은 환자 상태가 안정되었습니까? 성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첫 번째 변론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온 도윤에게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재판장 표정이 우리 편이었어요. 두 번째 변론 기일 3월 7일. 이번에는 증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증인 간병인 박 씨. 증인은 환자를 직접 간병하셨죠? 네, 227일간 거의 매일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피고들이 얼마나 자주 방문했습니까? 3번이요. 한 번은 아드님만, 2번은 부부가 함께 오셨어요. 근데 머무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환자분이 매일 저녁이면 아들 오나 물어보셨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박간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환자분은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아드님 기다리셨어요. 성재 내일은 오겠지? 그렇게 물으시면서.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장도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윤소라 씨에 대해서는 어떤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5월 26일에 오셨는데요. 마스크를 2장이나 겹쳐 쓰시고 병실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으셨어요. 입구에만 서 계시다가 7분 만에 나가셨어요. 그런데 마스크 사이로 진한 향수 냄새가 났어요. 소라가 변호사에게 뭐라고 급히 속삭였습니다. 두 번째 증인 아파트 관리소장 정재섭. 증인은 피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관리소장이시죠? 네, 맞습니다. 피고들의 출입 패턴에 대해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지난 6개월간 차량 출입 기록을 확인했는데요. 평일 야간 출입이 거의 없었습니다. 주말에도 낮에 나갔다가 늦은 밤에 들어오는 패턴이 많았어요. 그 기간이 환자 투병 기간과 일치합니까? 네, 일치합니다. 재판장이 피고 측을 바라봤습니다. 피고 윤소라 씨, 지난해 9월에 원고에게 실버타운 브로셔를 보낸 적이 있습니까? 소라가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그건 나중을 위해 정보만. 환자가 투병 중일 때 시아버지에게 실버타운 브로셔를 보낸 것이 정보 제공이었습니까? 저는 아버님이 혼자 계셔서 힘드실까봐. 그럼 함께 모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부양 의무가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데. 소라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성재는 고개를 떨군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변론. 재판장이 최종 질문을 던졌습니다. 피고 이성재 씨 아버님이 장례식 후 댁에 방문했을 때 하룻밤 재워드리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재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아내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본인의 의사는 어떠셨습니까? 성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구에게 죄송한 겁니까? 아버지께.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최후 진술 기회를 주었습니다. 도윤이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40년 넘게 사진관을 운영했습니다. 사진을 찍는 사람은 압니다. 렌즈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기록된 것은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요. 도윤은 잠시 말을 멈추고 성재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들을 위해 제 전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사진관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댔고 전세금을 마련해줬고 상가까지 증여했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 늙으면 함께 살자는 약속. 그게 전부였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가 8개월 동안 고통받을 때 제 아들은 3번 왔습니다. 27분. 저는 혼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문을 두드렸을 때 저는 제가 사준 집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부양입니까? 성재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집 한 채를 되찾으려는 게 아닙니다. 제 삶의 초점을 되찾으려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약속에 근거한 증여도 효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을 뿐입니다. 도윤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패정을 선언했습니다. 판결일은 한 달 후로 잡혔습니다. 2025년 4월 15일 판결 선고일. 도윤은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KTX 안에서도 계속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76년을 살아오면서 법정에 서본 적이 없었던 노인. 그가 평생 믿어왔던 가족이라는 이름과 약속이라는 가치가 법의 이름으로 심판받는 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법정에 들어선 도윤의 눈에 성재와 소라가 보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지쳐 보였습니다. 특히 성재는 한 달 사이 눈에 띄게 야윈 것 같았습니다. 도윤과 눈이 마주쳤지만 성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판결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2025가 단일만 2847호 부양부담보 증여 해제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말조 청구 작원 주문을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년 3월 12일 자로 마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2024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의 임대료 상당액 3,360만 원을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겼습니다. 법원이 자신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재판장이 판결 이유를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2007년 부양부담을 조건으로 원고로부터 상가 건물 지분 51%를 증여받았다. 이는 민법 제556조의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며 공증을 거쳐 법적 효력이 명백하다. 부양부담부 증여계약에서 수증자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재판장은 서류를 넘기며 계속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다음의 사실을 확인하였다. 첫째, 피고는 모친의 8개월 투병 기간 중 3회 총 27분만 병문안했다. 둘째, 간병비 3,600만 원 전액을 원고가 부담했으며 피고의 금전적 지원은 전무하다. 셋째, 피고는 환자 위독 시에도 여가 활동을 우선시했다. 넷째, 원고가 피고 거주지를 방문했을 때 숙박을 거부했다. 소라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성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부양이란 단순히 금전적 지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노부모의 질병 시 정성을 다해 곁에서 돌보고 임종을 함께하며 기본적인 인간적 예우를 하는 것을 포함한다. 피고는 이러한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원고의 증여 해제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한다. 판결문 낭독이 끝났습니다.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가족 간의 약속은 법적 계약보다 무겁습니다. 그것을 저버린 대가는 법이 아닌 양심이 묻습니다. 하지만 법적 계약마저 저버렸을 때 법은 정의를 회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재판장이 퇴정했습니다. 도윤은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픔인지 안도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법정 복도. 도윤이 나오자 소라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가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감정이 앞섰어요. 도윤은 소라를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딸처럼 여겼던 며느리. 지금은 법정에서 패소한 피고인. 감정이 아니라 약속이다, 소라야. 약속은 지켜져야 해.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나요? 저희도 나름대로. 도윤이 말을 끊었습니다. 나름대로? 내 시어머니가 죽어가는데 골프 치러 다니는 게 나름대로였냐? 내가 문 앞에서 애원할 때?
생활 패턴 운운하는 게 나름대로였냐? 소라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성재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도윤은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45세 중년이 된 아들. 한때는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서울대 합격증을 들고 웃던 20살 청년. 대기업 입사 통지서를 보여주며 아버지 덕분입니다 라고 말하던 청년. 성재야, 일어나거라. 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용서는 내 어머니한테 빌어야지 나한테 빌 일이 아니다. 땅 밑에 계신 내 어머니가 너를 용서하실지는 모르겠구나. 도윤은 성재의 어깨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5월 상가 소유권이 도윤에게 완전히 복귀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이도윤의 이름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성재 부부는 지난 1년간 받은 임대료 3,360만 원을 반환했습니다. 그리고 강남 아파트도 비워주기로 합의했습니다. 도윤은 대구로 돌아왔습니다. 상가 2층, 30년 전 필름 냄새가 가득했던 그곳. 오랜만에 문을 열고 들어서니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눈에는 과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암실이 있던 자리, 카메라들이 진열되어 있던 선반, 손님들이 앉아 기다리던 의자들. 도윤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76세 노인의 손이지만 아직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걸레질을 하고 유리창을 닦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장비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필름 카메라 10대. 30년 전 사용하던 것들이었습니다. 렌즈를 닦고 셔터를 확인하고 필름을 장전했습니다. 아직 작동했습니다. 카메라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3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6월 초 도윤은 간판을 새로 달았습니다. 노을사진관 증명가족사진 그리고 약속. 간판 아래에는 손글씨로 작은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렌즈는 진실만을 담습니다. 개업 첫날 몇몇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대부분 나이 든 분들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필름 사진을 찍는 곳이 귀하다며 반가워했습니다. 도윤은 한 사람 한 사람 정성껏 촬영했습니다. 조명을 조절하고 각도를 맞추고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그 소리가 도윤에게는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40년 동안 들어온 소리. 순간을 영혼으로 바꾸는 소리. 어느 날 저녁 도윤은 상가 2층 창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구 중앙로 위로 붉은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아내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돌아왔어. 우리 사진관으로. 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와 사진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카메라를 들어 노을을 찍었습니다. 찰칵. 하루의 끝이 필름에 담겼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되찾은 건 집 한 채가 아니야. 내 삶의 초점이었어. 며칠 후 박간병이 사진관을 찾아왔습니다. 보호자님 아니 사장님. 사진관 다시 여셨다면서요? 네, 박 선생님. 오랜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판결 소식 들었어요. 잘 됐어요. 당연히 이기셔야 했어요.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간병은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아드님하고는 연락하세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그래도 언젠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게 끝일지도. 하지만 괜찮아요. 나는 내 삶을 되찾았으니까. 박간병이 떠난 후 도윤은 다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찍었습니다. 손을 잡고 걷는 노부부, 아이를 아는 젊은 아빠, 책을 읽는 학생. 평범한 일상의 순간들. 저녁이 되었습니다. 도윤은 암실로 들어가 필름을 현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조명 아래서 인화지의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노을 사진이었습니다. 붉은 하늘, 지는 해, 그리고 건물들의 실루엣.
도윤은 그 사진을 들여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76년을 살아오며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아내를, 아들을, 신뢰를. 하지만 되찾은 것도 있었습니다. 자존심을, 삶의 의미를, 그리고 초점을. 사진관 간판에 불이 켜졌습니다. 노을 사진관. 어둠 속에서 그 글자가 빛났습니다. 30년 전처럼. 아니, 어쩌면 더 밝게. 도윤은 창가에 서서 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카메라를 목에 걸고 렌즈 캡을 열었습니다. 언제든 찍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실을, 순간을, 삶을. 카메라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도윤은 이제 알았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자신의 길을 잃지 않으면 언제든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76세 사진사 이도윤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더 많은 이야기로 보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